낭만서점 171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낭, 만, 서, 점. 안녕하세요, 허나홍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희씨는 아시죠? 허이평론가님은. 진짜 모르겠어요. 오늘 소개하는 책에 네. 이렇게 좀 뭔가 구어를 하는 장면이 나와서 네. 따라해봤습니다. 원래 이게 보이는 팟캐스트면 제가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이렇게 해서 했을 텐데 네. 뭔지 아시죠 이제? 네,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허나운 평론가님이 어떤 오프닝을 준비하실까 네. 늘 기대하고 오는데 그쵸. 오늘도 뭐 저의 네. 기대를 100% 충족시켜 주셨네요. 네. 그 하중, 어깨에 내리는 책임감의 하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주일이 지날 때마다 네. 폭삭 사가서 오잖아요. 오프닝을 어떻게 할까 몇 날 며칠을 고민합니다. 네, 허나운 평론가님이 오늘 낭, 만, 서, 점 이라는 구호까지 외쳐주셨는데요. 네. 나중에 저희 공개 방송 때도 한번 외쳐주시죠. 그럼 그때는 동작까지 해가지고 네. 고안해야 되겠네요. 기대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좀 취소해주세요. 자, 그럼 저희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네, 처음 소개해드릴 댓글은요, 이제 팟빵에 남겨주셨는데요. 부커스님이시네요. 독서클럽에 참여 중인 일인으로서 이번 기획,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특별 기획으로 독서클럽은 왜 인기일까 방송을 좀 내보냈는데요. 출판계 트렌드를 좀 이해하게 되었네요. 출판계의 도서기부도 받은 경험이 있어 기분 좋으면서도 의아한 구석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이해되는 중. 아무튼 독서클럽과 팟빵의 도서 카테고리를 통해 정신적으로 많이 성숙해진 느낌이라 감사할 따름입니다. 독서를 통한 교류는 결국 인간적인 이해에 닿아 있다는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쵸. 이제 저희가 독서클럽을 진행하는데 가서 뭐 지식을 나누고 다른 분들의 생각을 듣는 거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독서클럽이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독서클럽에 관련해서 또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책이 좋다님이신데요. 너무 유익하고 좋았어요. 박혜진 평론가님의 깔끔한 진행과 세 분의 소신 있는 발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장은수 대표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또 다른 나를, 상대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한다는 독서 모임의 매력. 저는 작은 서점보다는 큰 서점의 자유로움을 선호하는 편인데 멋진 생각을 갖고 계신 고요서사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 들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네, 책이 좋다님. 네. 저희 독서클럽에서 늘 열성적으로 네. 말씀하시는 모습 그쵸. 저도 인상 깊은데요. 네. 또 멀리서 오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독서클럽을 1기를 이제 3번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서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첫 모임 때와 지금 세 번째 모임할 때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모임할 때는 그래도 약간은 서먹서먹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진행하다 보면서 서로 가까워지다 보니까 처음 시간에는 못 봤던 면을 시간이 지날수록 보게 되고 그런 면들이 주는 어떤 기쁨? 희열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 지점을 책이 좋다님께서 또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독서클럽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합정점 같은 경우는 2기 독서클럽의 자리가 지금은 마감됐다고 하는데 그 며칠 지난 후에 자리가 날 수 있으니까요. 참조 부탁드리고요. 명동점은 여전히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네, 또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록지붕애님 댓글입니다. 오랜만이네요. 한 달 넘게 방송도 못 들었습니다. 이래저래 좀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가을도 끝나버리고 김밥 패딩이 간절한 겨울입니다. 추워요. 오랜만에 밀린 방송 들으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허나묵님 캐발랄 인사 들으면서 킥킥거리고 특유의 뻔뻔 유머도 네. 익숙해져서 귀엽게만 들리네요. 뭔가 친한 친구가 보낸 편지를 오랜만에 읽고 있는 기분입니다. 따뜻하고 즐거워요. 그 사이에 곰탕을 아이와 함께 읽었는데 좋더라고요. 곰탕은 완벽하게 낭만서점 추천으로 읽은 책이라서 더 기대도 크고 그랬었는데 아이도 너무 재밌다고 해서 더 뿌듯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곰탕 얘기하니까 당시에 김영탁 작가님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 허위평론가님이 좀 아쉬운 점을 얘기할 때 김영탁 작가님이 순간적으로 당황해하시는 모습 네. 굉장히 좀 옆에서 볼 때는 귀여운 느낌이었거든요. 네. 예, 그게 생각이 나네요. 초록지붕지배님이요. 유즈키 아사코의 나는 매일 직장상사의 도시락을 싼다 방송을 듣고 남겨주셨는데요. 허이님은 정말 강제와 구속을 싫어하시는구나 싶어서 이제 빵 터졌다고 했는데요. 네. 저도 그때 방송할 때 들으면서 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저도 이렇게 웃음이 났던 게, 정말 허위평론가님은 저런 함께 묻어서 가는 분위기를 정말 싫어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리랜서를 하나 봅니다. 네. 저는 함께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무리해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지금, 고군분투하는 중인데요. 아무튼, 제가 느낀 감정을 초록지붕지맨님도 느끼셔가지고, 예, 그게 굉장히 저도 반가웠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 남겨주셨네요. 요즘 뉴스가 자꾸만 흉흉해지고, 초록지붕지맨님께서는 아이를 둘이나 키우고 계신데요. 그래서 걱정과 공포를 키우는 세상이 많이 무섭다고 하면서, 요즘엔 또 너무 쉽게 폭력과 혐오의 아이들이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좀 더 따뜻하다고 말해주는 책들이 너무 반갑다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팍팍한 직장생활 속에서 내가 보지 못하고 깨지 못한 내 껍질을 스스로 깨닫고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준 상사의 모습. 그러면서 가로치고 허인님이 격렬하게 거절할 가로 닫고 전 좋게 느껴지네요. 네.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강제와 구속을 싫어하는 건 맞지만 또 어떤 점에선 되게 수능적이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길 가다가 허위평론가님이 앞에 있으면 몰래 가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슬쩍 끼었는데 그런 구속은 별로 안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낭만바라기님, 히가시노게이고 작가의 매스커레이드 나이트를 듣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2개월 전에 예약한 도쿄 아카사카 엑셀 호텔에서 매스커레이드 나이트를 들었어요. 와. 정말 좋은 방법에 또 팟캐스트 듣기네요. 네. 와. 그 소설의 배경과 비슷한 곳에 가서 그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와. 이건 진짜 좋네요. 그리고 또 낭만바라기님께서 내일 돌아갈 때 교보문고에 저희 과자를 맡기시겠다고. 와.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네. 아직 저희가 받지는 못했는데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좋네요. 저희가 또 이런 건 결코 사양하지 않습니다. 사양하지 않고 오히려 또 권장하죠. 많은 분들께서 낭만바라기님처럼 선물을 주신다면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네, 낭만바라기님께서 또 이렇게 저희를 위한 간식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저희는 또 더 좋은 방송, 그렇죠. 또 이왕이면 책 선물도 드릴 수 있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네. 댓글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끝내기 전에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낭만서점이요. 공개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6인의 작가와 함께하는 소설 읽는 시간이라는 제목이고요. 편혜영 작가, 박형서 작가, 김경욱 작가, 윤성희 작가, 이기호 작가, 정혜원 작가. 워낙에 또 내놓으라 하는 작가분들이라서 그런지 제가 말하면서도 입꼬리가 내려가는 게 그 네임밸류의 무게감이 제 입술을 짓누르네요. 이 6분의 작가님을 모시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2008년 12월 5일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3분씩 나눠서 저희가 2부 진행을 하게 됐고요. 장소는요. 홍대 롤링홀 공연장. 그래서 이 작가와의 대화도 나눠져 있고 또 작가분들이 자신의 소설에 대해서 낭독하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여기 저희가 팟빵 공지사항에 신청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200명 좌석 한정이기 때문에 빨리 남겨주셔야 또 좋은 자리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 공개 방송은 여러분 무료입니다. 와. 이 댓글란에 여러분이 신청을 해주시면 또 추첨을 통해서 이 참여하실 분들을 선정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 6분의 작가를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게 결코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께서도 이 작가님들과의 소중한 만남의 자리에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댓글 소개와 공지사항이었습니다. 색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입니다. 서울신문 보도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한강의 채식주의자 스페인 문청들이 뽑는 산 클레멘테 문학상 수상 소식입니다. 소설가 한강이 스페인 문청들을 만나러 갑니다. 출판사 창비는 한강의 장편소설 채식주의자 스페인어판이 24회 산 클레멘테 문학상 외국어 소설 부분 수상작으로 결정됐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1993년에 제정된 이 상은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페스텔라의 로살리아 데 카스트로 고등학교의 교장과 2명의 수학교사 주도로 만들어졌는데요. 심사위원단은 로살리아 데 카스트로 고등학교와 다른 4학교의 학생들, 유럽 다른 국가의 고등학생들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네. 이 소식 읽기가 참 힘드네요. 산티아고 데 콤포스탈레의 로살리아 데 카스트로 고등학교. 네, 엔지 없이 잘 맞췄습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한강 작가님 입장에서는 맨부커상을 받은 것도 물론 기쁘겠지만 네. 이렇게 청소년들이 직접 본인의 작품을 네. 최고의 작품으로 꼽았다라는 네. 이 소식, 이게 더 기쁠 것 같기도 해요. 안 그래도 여기 심사위원단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게 로살리아 데 카스트로 고등학교와 다른 4학교의 학생들, 유럽 다른 국가의 고등학생들로 구성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책을 소개를 하면서 그 책을 읽고 또 상을 받는다는 것, 굉장히 좀 멋진 일인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일보의 보도인데요. 박원순 시장 노벨상 경제학자가 쓴 책 한국판 공저자로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의 불평등 해소책을 담은 경제규칙 다시 쓰기에 한국판에 해당하는 책의 공저자로 나섰습니다. 서울연구원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불평등, 양극화 문제의 해법, 서울시의 불평등 해소 정책을 담은 한국경제규칙 바꾸기를 출간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는데요. 박 시장은 서문 불평등 시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규칙에서 서울시가 실천해온 위코노믹스는 우리나라 경제 규칙에 관한 새로운 제안이다. 재벌 대기업 등 우리 사회 1%가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 99%는 소외되는 과거 경제 체제를 바꿔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라는 네 바퀴가 골고루 함께 가는 사륜구동의 위코노믹스를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험로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얘기 중에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라는 네 바퀴, 사륜구동이라는 이제 표현을 써가지고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럴 만큼 이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위코노믹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박원순 시장이 2016년에 밝힌 본인의 비전이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뜻하는 위하고 또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를 합성어로 만든 겁니다. 네. 예. 이 위코노믹스는 아까 기사에서 소개한 대로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 복지 이 4개의 축이 동시에 굴러가야 한다라는 그런 어젠다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로 더 설명을 하는 걸 텐데요. 정말 그런 좀 미래가 빨리 다가왔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이상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이었습니다. 낭만서점 171회는 매튜 퀵 작가의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을 다룹니다.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은 소설 원작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화로 더 많이 알려진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2012년에 만들어졌죠? 이 영화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저도요. 출연진도 굉장히 화려해서요. 제니퍼 로렌스, 브래들리 쿠퍼, 로버트 드니로의 그 아버지 연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럴 정도로 또 연기도 굉장히 출중했고 데이빗 오 러셀 감독 같은 경우는 이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을 통해서 훨씬 더 또 연출자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제 영화로 훨씬 더 익숙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을 그냥 찾아서 봤거든요. 네네. 근데 기대했던 것보다 영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옆에서 이 영화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 기대감을 너무 심기 때문에 좋은 영화라도 이게 좋긴 한데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냥 생각 없이 딱 골랐는데 너무 좋았다 이러면 그 감흥이 더 커지죠. 맞습니다. 네. 제니퍼 로렌스와 브래들리 쿠퍼의 이 연기도 인상적이었고 상처를 입은 두 사람이 서로의 교류를 통해서 그 상처를 보듬어 간다라는 이 상투적인 내용이 맞아요. 정말 세련되게 표현이 됐죠. 그러니까 상처 입은 사람들끼리 서로의
치료제가 된다. 뭐 뻔할 수 있는 그런 설정이긴 하죠. 근데 네. 아마 그런 뻔함 사실조차도 지금은 너무나 그거에 다다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설정의 작품들이 호응을 얻는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을 통해서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 상처를 입은 사람이 누군가요? 누굴까요? 제니퍼 로렌스가 이 네. 캐스팅 되기 전에 이 역을 원했던 배우가 한 명 있었어요. 누가 원했죠? 안젤리나 졸리가 너무나 이 작품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근데 안젤리나 졸리랑 제니퍼 로렌스가 이미지가 겹쳐요. 강한 여성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상투적일 수 있는데 할리우드 영화 산업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조금 있는 여자보단 나이가 더 적은 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젤리나 졸리가 계속해서 제니퍼 로렌스에게 중요한 배역들을 속된 말로 하면 계속 뺏겨왔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이 정말 정점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안젤리나 졸리가 그 이후에는 연출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그런 활동 경력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 작품이 아카데미에서도 네. 상을 받았죠. 상을 받았는데요. 후보로 오른 부분이 8개 부분이에요. 뭐 작품상, 감독상. 그래서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이 사고를 치겠구나라고 했는데 딱 한 사람만 사고를 쳤죠. 제니퍼 로렌스가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요. 그 여우주연상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그 여우주연상을 받은 최연소가 네. 바로 제니퍼 로렌스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니퍼 로렌스가 워낙에 연기가 뛰어나다는 것, 그것은 뭐 나이를 불문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은 아마 제니퍼 로렌스가 대표작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아마 가장 선두에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데이비드 오 러셀 감독이 이후에 또 여러 영화들을 만드는데요. 2013년에 아메리카노스를 만들어요. 거기서도 또 제니퍼 로렌스와 함께 했고요. 그리고 나서 조이라는 작품을 또 만들었는데 거기서도 또 제니퍼 로렌스와 또 함께 하면서요. 제니퍼 로렌스를 일종의 자신의 영화의 페르소나로 삼기도 했죠. 아니 브래들리 쿠퍼도 계속 네. 나오잖아요. 아메리카노스에도 제가요. 나오고 조이에도 나오고요. 제니퍼 로렌스를 좋아해서요. 제니퍼 로렌스만 언급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메리카노스는 네. 저는 괜찮은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근데 2015년에는 제이크 질레날 주연의 네. 액시덴탈 러브라는 네. 영화를 만들었는데 거기서부터 그건 좀 삐끗했죠. 별로였고 네. 조이도 2015년에 개봉을 했는데 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아쉬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데이비드 오 러셀 감독이 연출이 뛰어나긴 하지만 사실은 좀 괴팍하고 성격이 현장에서는 안 좋은 걸로 좀 유명해요. 그래서 예전에 쓰리 킹즈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네. 스텝한테 좀 험하게 굴었나 봐요. 그래서 조지 클루니가 그걸 보고 이 데이비드 오 러셀 감독과 싸운 일화는 굉장히 좀 유명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후에는 네. 이 오만과 편견 그리고 네. 좀비라는 2016년에 네. 개봉한 영화에 각본을 썼는데 각본을 이 데이비드 오 러셀이 썼군요. 네. 이것도 또 어마어마한 호평을 받았죠. 맞아요. 소설의 평은 굉장히 좋았는데 네. 맞아요. 영화로 나와서는 굉장히 좋진 않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과 아메리카노스로 정점을 찍고 네. 좀 하락세라는 점에서 네. 아쉬운 마음이 드는 감독이기도 해요.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아카데미에서 큰 상을 받으면요. 네. 그걸로 정점을 해가지고 하락하는 그런 감독이나 배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데이비드 오 러셀 감독의 대표작 중 하나인 이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의 원작 소설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 원작 소설은 매튜 퀵이라는 작가가 네. 썼어요. 이름도 굉장히 슬로우 퀵 춤과 어울릴 것 같은데 네. 춤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죠. 그렇게 연결시키네요. 뭐든 연결됩니다. 저는. 와, 진짜 대단합니다. 네. 자, 그럼 매튜 퀵 작가 네. 어떤 작가인지 소개를 네. 부탁드릴게요. 페이지 터너 메이커로 불린다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발표하는 작품마다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또 모두 영화판권이 팔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리우드가 가장 주목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다라고 좀 평가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서 유저지에선 또 청소년기를 보냈는데요. 그래서 이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소설을 보면 유저지가 집이고 특히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네. 럭비, 미식축구라고 하죠. 게임에 굉장히 열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장 배경이 이 소설에 이제 녹아 있는 거죠. 대학을 졸업해서는요, 고등학교에서 문학과 영화를 가르쳤다고 하고요. 축구와 야구팀의 또 코치로 활동을 했네요.
그리고 상담교사로 10대의 고민을 카운슬링 했다고 하는데 지금 소개하는 어떤 내용들이 실버라이닝 플레이북하고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카운슬링을 하는 의사도 등장을 하고 또 여기 축구와 야구팀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스포츠에 대한 소개도 이 글 속에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자신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고요. 교단을 떠나서는요. 원래 꿈이 전업 작가였대요. 예. 그러면서 이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이 데뷔작이었고 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라가서 전 세계 30여 개국에 번역이 됐고 펜 해밍웨이상 장려상을 또 수상을 했네요. 그리고 나서는 보이 21, 지금 이 순간의 행운, 용서해줘 레너드 피콕을 발표하면서 이름을 알리고 타임이 선정한 2013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한국에도 실버라이닝 플레이북 외에 이 매튜 퀵 작가의 또 다른 작품들이 번역돼 있으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매튜 퀵 작가가 축구와 야구팀의 코치로 활동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미식축구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매튜 킥의 좋아하는 열광하는 팀은 아마 필라델피아 이글스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소설에 보면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응원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응원의 수준이요.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저렇게 해도 돼?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이 미식축구 리그 동부와 서부 컨퍼런스에 이제 속해 있는데 그 팀 보게 되면 나오는 게 댈러스 카우보이스, 샌프란시스코 49ers 나오는데 아마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였을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팀이 이글스의 팬들이 있는 관중석에 와서 유니폼도 입고 와가지고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을 자극을 하죠. 네. 그럼 가만 안 놔둬요. 서로 싸움이 붙어요. 와. 이 소설의 주인공이 팻인데 이 팻의 아버지도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 홈경기에 가질 못합니다. 네. 예전에 이 홈경기에서 다른 팀의 이 팬하고 싸움이 붙어서 네. 지금 영구 출입 금지를 당한 거죠.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정말 죽도록 팼죠. 아, 그러니까요. 선수를. 근데 그런 일들이 뭐 이게 있어서는 안 되지만 경기장에서는 좀 가끔씩 일어나기도 하죠. 왜냐하면 한국도 프로스포츠에 인기가 많긴 하지만 특히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축구같이 유럽 리그도 그렇고 세대 가족이 그 응원하는 팀들의 연고를 태어나는 또 자식을 데려가 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물림 받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족이 아예 한 팀을 응원하는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아버지도 굉장히 열광적이지만 이 소설의 이 주인공 형제들도 필라델피아 이글스 게임만 하면 정말 며칠 전부터 우리가 봤을 때 미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열광을 하잖아요. 네. 그게 아마 이제 좀 미국 스포츠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좀 사례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이 소설의 주인공인 팻과 아버지의 사이가 좋지 않거든요. 네. 말도 잘 안 해요. 네. 근데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 경기가 있는 날 네. 그때는 한마음 한 네. 목소리로 응원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스포츠의 결속력이라는 게 네. 아버지 아들의 불화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구나 네.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늘 인사드릴 때 낭만서점 이랬는데 그 팻의 부자가 정말 사이가 안 좋은데 갑자기 이글스 경기를 앞두고 그 말없고 무뚝뚝한 아버지가 이러면서 일어나가지고 EAGLES 이글스 하면 그 아들이 또 일어나서 같이 따라하잖아요. 따라하는데 저는 그거 나오는 묘사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 무뚝뚝한 아버지가 일어나서 그 철자를 몸으로 표현하면서 외쳤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면 도대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네. 한 가지 엉뚱한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 작품이 주인공 팻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이글스라고 하는 풋볼팀의 네. 이 완전한 팬의 입장에서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팀들을 응원하는 네. 이를테면 뭐 라이벌인 샌프란시스코나 이 댈러스의 네. 팀의 팬들은 이 소설 네. 되게 싫어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텍사스 쪽이나 네. 이렇게 뭐 골든스테이트 쪽 사람들은 실버라이닝 플레이북 안 봐. 안 사.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네. 뭐 정확히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진짜 이 미식축구를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팬들의 경우는 네. 어떻게 필라델피아 이글스만 네. 이렇게 드높여 난 이 소설 읽기 싫어 네.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대신 필라델피아 이글스 팬들은 아마 한 10권씩 사가지고 주변에 나눠줬으니까요. 상쇄되지 않을까요? 네.
자, 그럼 실버라이닝 플레이북 줄거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팻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인데요. 팻은 어떤 사건과 마주해서 이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큰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후 팻은 이 정신병원에 격리돼 있다가 퇴원을 하는데요. 이후에 그는 감정 조절을 하려고 운동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그게 쉽진 않죠. 그러던 중에 팻은 티파니라는 이름의 여성을 알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티파니도 이 자신의 감정이 통제가 잘 안 돼서 곤란해하는 상황이었죠. 이 책은 이렇게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팻과 티파니가 서로를 만나서 본인들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가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실버라이닝은 구름의 가장자리에서 퍼져나오는 빛을 가리키는데요. 뮤지션 챗 베이커가 부르기도 한 노래 Look for the Silver Lining에서 이 제목을 따왔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 중 일부를 소개하면 이런데요. 구름 뒤에는 항상 빛이 있어요. 인생에서 빛을 찾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팻과 티파니가 겪는 일들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팻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어떤 사건과 맞닥뜨리면서 네. 좀 큰 일을 저지르게 되고 그렇죠. 또 그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격리돼 있다가 네. 지금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렇죠. 어머니가 지금 정신병원에 있는 네. 이 팻을 찾아오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찾아와서 아들을 이 정신병원에서 이제 집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건데 아마 말은 하진 않았지만 이 전부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별거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아직까지는 그 관계가 명확하진 않지만 일단 둘이 함께 살았다는 건 분명한데 부인 니키죠. 네. 근데 그 니키를 만나지 않겠다라는 조건에 약속을 하면 나갈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설정이 극 초반에 나오죠. 네. 그러니까 팻이 지금 정신병원에 갇히게 된 건 네. 이 니키와 관련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만들고요. 네. 그런데 왜 니키를 찾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지 뭐 그에 대한 이유는 소설 초반부에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팻은 니키와 다시 만날 날을 갈망하고 있죠. 네. 근데 아마 상황으로 봐서는 니키 쪽에서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는 그렇게 밝히지는 않죠. 네. 근데 집에 갔더니 이 지하실에요. 어머니가 굉장히 많은 그 헬스 기구들을 놔뒀어요. 와. 팻이 늘 원하던 것이 네. 집에 좀 운동기구를 놔달라라는 것이었는데 어머니가 팻의 일종의 퇴원 기념으로 이런 운동기구들을 집 안에 설치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아마 병원에 들어가기 전 아니면 들어갔을 때 그 체구가 막 그렇게 건장하거나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딱 봤을 때 그 운동기구에서 또 유추할 수도 있고 아마 정신병원에 들어가기 전이나 아마 들어가기까지는 이렇게 막 호리호리하거나 멋있는 체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안에서 몸을 좀 가꾸기도 하고 그런 몸을 가꿨던 것이 이렇게 체육기구들을 보면 좋아하는 어떤 배경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몸을 좋게 키우려고 하는 걸까? 네. 이 팻에 운동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운동선수의 운동량을 넘어서는 네. 지금 그런 리듬을 갖고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거의 하루에 한 15시간 정도를 운동하죠. 근데 운동기구를 지하에 이제 어머니가 방을 만들어줬다고 했잖아요. 거기서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조깅도 엄청나게 우리가 봤을 때 뭐 1km, 2km 수준이 아니라 보통 16km를 하루에 뜁니다. 네. 16km를 하루에 뛰는데 저거가 하루의 운동량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많이 운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예. 네. 그리고 뛸 때도 비닐봉지를 머리에 쓰고 다녀요. 예전에 영화 봤을 때 굉장히 긴 쓰레기 봉투 검은 거 있잖아요. 전 처음 봤을 때 저 패션 괜찮은데 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쓰레기 봉투였던 거예요. 그래서 네. 도대체 왜 저러지? 그러면 땀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렇게 땀을 많이 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운동을 너무 많이 하고 몸을 저렇게 잘 만들어서 도대체 뭐 하려는 거지?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게 어떻게 보면 니키랑 만나기 위해서 네. 저렇게 뭔가 자신을 혹사시킨다 라는 또 의미로 저에게는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가려는 의지를 운동을 하는 것으로 또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또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또 정신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렇게 열정적으로 맞아요. 예, 매달리는 그런 거겠죠. 예, 설정도 나오죠. 네. 자, 펫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까 언급한 대로 아버지와는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러게요. 집으로 돌아온 일주일 동안 아버지와 펫은 한마디도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이 아들이 자식이 오랫동안 병원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아무리 무뚝뚝한 아버지라도 너 어떻게 좀 잘 지냈니? 뭐 몸은 좀 좋아졌구나 라고 안부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자신의 서재에서 쿡 틀어 박혀가지고 나올 생각도 없고 대화할 생각도 없죠.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는 이런 아버지와 펫이 미식축구의 응원을 통해서 가까워지긴 하는데 네. 이 가까워짐이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잠시 붙어 있다가 또 네. 떨어지고 잠시 붙어 있다가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 또 하나의 조건이 붙는 게 자신들이 응원하는 팀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잖아요. 이글스가 이기거나 이기면 사이가 좋아요. 근데 문제는 지고 있거나 진다면 그 생각만 해도 이 부자 사이는 또 어떻게 절벽으로 떨어질 것인가 걱정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 펫과 아버지보다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펫의 어머니가 더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부자가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필라델피아 이글스 경기가 있기 전에는 TV를 봐야 되니까 이 어머니는 TV를 안 보고 원래 좋아하지도 않지만 피자라든지 하딩이라든지 음식들을 많이 준비를 해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좋게 가져가서 이 부자가 좀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언제 시한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읽는 방식 중에 하나는 네. 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보셔도 네. 예, 이 소설이 다르게 보일 거라는 거 예,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책을 보게 되면 이게 엄청난 또 스릴러의 네. 작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건 네. 또 가족이 또 가족에 가하는 폭력이 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무뚝뚝하다고 해도 도를 좀 네, 넘어섰다는 생각을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식이 그렇게 정신적으로 아픈 상황인데 아버지라도 좀 한마디 해준다면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고 또 이 펫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한마디라도 좀 해줬으면 싶은 마음을 계속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참 그렇죠. 아버지가 뭐 때린다는 건 물리적인 것만 폭력은 아니니까요. 정말 이 상황 자체가 아들을 좀 더 힘들게 만드는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부가 왜 같이 살까라는 생각을 소설을 읽는 내내 했어요. 저 같으면 이혼하고도 남았겠다 네. 싶었는데 네. 예컨대 펫의 아버지가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경기에서 졌다고 네. 열이 받아서 스탠드로 TV를 부숴버려요. 네. 와, 저는 그런 남편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당장 이혼했을 겁니다. 아니 저는 그걸 같이 살고를 떠나서 네. 그러니까 어떤 좋아하는 팀을 향한 마음 같은 것들은 아는데 저렇게 졌다고 해가지고 이 TV도요. 제가 볼 땐 되게 좋은 TV 같아요. 그런데 스탠드로 TV 액정을 부셨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한 팀을 응원할 마음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의 묘사를 한 거겠죠. 네. 아니 그건 열광의 문제를 떠나서 네. 제어를 못한 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자기 서재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아요. 네. 그리고 그것도 생각이 나네요. 이 펫은 형제잖아요. 동생 제이크가 있잖아요. 근데 둘도 이제 미식축구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그 게임과 관련하면 다음 날 스포츠 신문에 나잖아요. 네. 읽고 싶은데 아버지가 그걸 갖고 서재로 들어가서 자기만 보고 회사까지 또 가져가요. 네. 그래서 그 자식들을 보고 싶다고 해도 안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에게 저렇게 신문도 안 보여주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 뭐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많다고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건 펫이긴 한데 실은 저는 펫의 아버지도 심각하게 어떤 클리닉 좀 상담을 받아야 됐던 것이 아닌가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있는 집안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에 나아가는 게 이 소설의 이제 앞으로 나아갈 진행 방향이겠죠. 네. 로버트 드니로가 영화에서 이 아버지 역할을 맡았는데요. 네. 근데 그 아버지와 소설의 아버지는 또 좀 달라요. 그렇죠. 네.
영화의 아버지는 도박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 소설에서는 뭐 네. 도박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도박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같이 보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하고 또 내기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엄마가 또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 양반 또 저걸 왜 저렇게 해라고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결은 다르지만 참 이 아버지가 영화에서나 이 소설에서나 문제가 많다는 것은 드러나죠. 네. 자, 이런 집으로 돌아온 팻, 니키에 대한 추억에 빠져듭니다. 네. 니키는 영어 교사인데요. 이 아내를 추억하는 이 팻의 네. 서술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7쪽부터요. 20쪽 부분 낭독하겠습니다. 니키는 책 읽는 걸 좋아했고 제발 문학작품 좀 읽어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예전에는 저녁 식사 모임 때마다 벙어리처럼 앉아만 있었지만 다시 니키와 재결합하게 되면 모임에서 대화에 끼어야겠다는 욕심으로 열심히 책을 읽기로 결심했다. 그 모임은 니키의 문학 동호회 친구들과 어울리는 자리였고 영어 선생들 전부 나를 농담만 즐기는 무식쟁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내가 니키의 친구를 난쟁이라고 놀릴 때마다 그는 웃기는 무식쟁이라고 대받아치곤 했다. 나는 먼저 위대한 개츠비부터 읽기 시작했고 3일째 되던 밤에 완전히 독파했다.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소설의 도입부였다. 위대한 개츠비는 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소설이며 시간은 돈을 주고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찬찬히 설명한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었다. 그 점은 나 역시 고된 운동과 몸 관리를 통해 통감해온 부분과 일치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니키와 운명적으로 재회하기까지는 무한한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개츠비가 데이지를 사랑하게 되는 대목부터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녀를 얻을 수 없게 되는 대목에 이르자 그 책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당장이라도 피츠제럴드라는 작자를 불러내서 그의 소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지적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물론 작가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지만 놀라운 계획이 하나 더 있다. 나는 니키의 미국 문학 수업 계획서에 나오는 소설들을 모조리 읽어볼 참이다. 자랑스러운 그녀의 남자가 되기 위해서, 그녀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결혼 생활을 잘 지키기 위해 내가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말이다. 앞으로 나는 니키 주변의 쟁쟁한 친구들과 어느 정도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박식한 남자가 될 거다. 나는 30살이요. 나 자신을 속이고 그걸 명예라고 부르기엔 나이를 5살이나 더 먹었단 말이요. 바로 피츠제럴드의 소설 마지막 부분에서 닉이 하는 말이다. 그 문장은 내게도 충분히 공감 가는 것이었다. 나도 닉처럼 30살이니까. 이 문장을 자신 있게 읊으면 엄청 유식하게 보일 게 분명했다. 저녁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나는 소설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이고 닉의 명언을 암송하는 내 모습에 니키도 흐뭇한 웃음을 보일 게 분명하다. 내가 위대한 개츠비를 끝까지 읽었다는 사실을 알면 니키도 기뻐하겠지? 독서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팻의 경우는 니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네. 책을 읽어요. 그리고 그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니키와 팻의 결혼 생활 중에 아마 니키가 스포츠에만 열광하는 이 남편 팻에게는 불만이 좀 있었겠다 싶은 것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스포츠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책을 읽는 사람도 있지만 안 읽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옆에서 배우자는 모임을 아예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남편이 좀 책 좀 읽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가 짐작이 되네요. 니키가 영어 교사니까 네. 영문과를 졸업했겠죠. 네. 그러니까 남편에게 제발 문학 작품 좀 읽어봐라 라고 뭐 일종의 부탁을 하는 것인데 네. 그 결혼 생활 중에는 또 팻이 그런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지금 니키와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내가 아내가 원하는 그런 네. 남편이 되기 위해 문학 작품을 다 읽겠다. 네. 뭐 이런 포부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 집어든 책이 위대한 개츠비. 네. 그리고 무려 3일 만에 다 읽었다. 아.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듯이 지문으로 쓰고 있죠. 허나은 평론가님은 위대한 개츠비 네. 언제 읽어보셨어요?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가 3년 전에 개봉을 했었잖아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이었죠. 네. 그리고 그때 또 화제가 됐던 게 김영하 작가가 네. 위대한 개츠비를 번역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책 읽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위대한 개츠비가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 많을 텐데 대단해서 위대한 개츠비다라고 한 건지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좀 조롱조의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것도 섞여 있죠. 네, 그래서 내가 상상하는 것과는 좀 달랐구나. 예전에 고도를 기다리며 할 때 고도도 인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저 멀리 있는 고도가 내 앞으로 오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아니면 어떤 높이를 생각하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도 좀 저도라고 하기보단 저는 좀 무식했죠. 아닙니다. 근데 저는 위대한 개츠비의 그 그레이트가 반드시 또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전 정말 개츠비가 어떤 점에서는 대단한 일을 했다고도 생각합니다. 네, 특히 그 사랑에 관련돼서는 좀 맹목적인 사랑도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저한테는 그 위대한 개츠비라는 것이 예전부터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될 이 미국 문학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압박감으로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읽어야지 하다가 이제 나중에 좀 읽게 된 그런 사례거든요. 근데 보니까 또 이런 묘사가 나오면 나도 패사고 크게 다를 바는 없어 보이네 라는 생각도 드네요. 펫이 이 소설을 읽으면서 불만을 느끼는 게 이 작품이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이 펫이라는 인물이 뭔가 자기 인생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강박이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인생조차도 지금 해피엔딩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을 읽으래서 읽고 있긴 있지만 해피엔딩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을 정도로 이게 해피엔딩이 아니야? 에잇! 하는 그런 좀 심리도 드러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펫은 소설이란 모름지기 네. 우리의 가장 밝은 면 그리고 희망을 네. 전달해야 한다라는 그쵸. 그런 관념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이 네.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펫에게 들어가는 위대한 문학 중에 혹평을 받는 문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해밍웨이의 무기를 가릴 거라. 그 작품조차도 해피엔딩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창밖으로 막 책을 던지기도 하고 그러죠. 네. 이렇게 따지면 이른바 세계 명작이라고 하는 작품은 다 읽어서는 안 돼. 네. 그런 작품이 되는 거죠. 펫이 이렇게 문학평론가, 영화평론가 하면은 굉장히 독설가라고 악명을 떨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소설의 설정에서 약간 좀 의문이 들었던 건 펫이 전직 역사교사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역사교사라면 대학에서 역사를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인데 그렇죠. 문학 작품을 독해하는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 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크게 들었어요. 거기에는 아마 이제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 아마 기억이 어느 정도 좀 잊혀진 부분도 있고 또 그 기억이 잊혀진 부분이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강박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조절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그 생각도 좀 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역사가 실은 문학과 많이 닮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역사도 객관적인 사실을 이제 서술하는 장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내러티브가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사가의 관점, 그러니까 역사관이라는 것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학과 일정 부분 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펫이 이 역사를 전공한 사람의 어떤 그런 시각을 여기서 완전히 견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펫은 정신병원을 퇴원하는 조건으로 어머니와 그리고 이 법원과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네. 상담의를 만나가지고 상담을 한 번은 꼭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담당 상담의 이름이 클리프예요. 네. 그래서 이제 펫이 병원에 처음 이제 만나러 상담을 하러 가는데 거기에서요 복도에서 음악이 들려요. 케니지의 송버드라는 음악이거든요. 근데 펫이 갑자기 난폭해지기 시작해요. 그 음악을 끌려고 와 난동을 부리죠. 그렇다면 이 노래랑 또 관련해서도 안 좋은 기억이 있나 보다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이 펫이 그러니까 대기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보고 이 소설에는 체구가 작은 인도계의 남자 하나가 차분한 어조로 뭐가 잘못되었느냐고 물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구가 작은 인도계의 남자가 바로 클리프죠. 인 거고요. 네. 뭐 이것과 관련해서 또 펫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펫은 왜 자신이 케니지 음악에 이토록
폭력적인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회피하는 이유가 아마 이제 니키와의 관계가 왜 악화가 됐는지에 대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을 하죠. 네. 두 사람은 케니지 얘기가 아니라 니키에 대한 얘기를 네. 본격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지금부터 낭독으로 들려드릴게요. 네, 25쪽부터 28쪽까지 부분입니다. 자, 그럼 니키 얘기를 해볼까요? 왜 니키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팻, 당신을 도우려면 먼저 당신에 대해서 알아야 하잖아요. 맞죠? 어머니 말로는 다시 니키와 재결합하고 싶어 한다던데요. 그게 인생의 최우선 목표라고. 그러니까 니키 얘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니키와 재결합을 꿈꾸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는 걸 깨닫고 나니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 그건 클리프 선생님 역시 내게 아내와 화해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니키요? 정말 좋은 여자예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니키의 이름을 입 밖에 꺼내고 머릿속에 그녀의 얼굴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속에 뜨거운 온기가 퍼졌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랄까? 제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이죠. 서로 떨어져 지내기로 한 시간이 빨리 끝나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떨어져 지내기로 하다니요? 네,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했죠. 그게 무슨 뜻이죠? 몇 달 전에 니키가 잠시 떨어져서 혼자 지내고 싶다더군요. 그래서 니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떨어져 지내기로 했어요. 나중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잠시 별걸 하는 거예요. 아주 잠깐 동안만요. 왜 별거를 결심하게 됐죠? 니키가 저한테 불만이 많았어요. 제가 워낙 일벌레이기도 하고 제퍼슨 고등학교 역사학 과정 일을 떠맡게 된 데다 운동팀을 3개나 맡고 있었거든요. 거의 집을 비우다시피 하니까 니키도 외로움을 느낀 거죠. 게다가 제 몸도 예전에 비해 완전히 망가져서 거의 30kg쯤 살이 쪘다니까요. 하지만 이제도 살도 빼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집사람만 원한다면 부부 상담을 받을 준비도 되어 있고요.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럼 날짜는 정했나요? 날짜요? 다시 만나기로 한 날짜 말이에요. 아니요. 그럼 서로 떨어져 있는 기간이 아주 길어질 수도 있겠군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네. 지금은 니키의 가족들과 만나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받은 상태니까요. 왜 그렇게 됐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니키를 사랑하는 만큼 처갓집 식구들을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그딴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니키는 곧 제게로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가 되면 니키가 장인 장모님 문제를 전부 해결해 줄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해피엔딩을 믿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부의 영화는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영화요? 그래요. 혹시 인생이 여러 편의 후속 작품으로 연결된 영화 같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글쎄요.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살다 보면 여러 번 난관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누구나 난관에 부딪히지만 결국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더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피엔딩에 가까워지게 되고 마침내 좋은 결과를 꽃피우게 되는 거고. 제가 평소에 로키 시리즈나 루디 이야기, 베스트 키드, 스타워즈, 그리고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 또 구니스 같은 영화를 좋아하는데 전부 다 해피엔딩이에요. 물론 니키랑 재결합하기 전까지는 절대 영화를 보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말이에요. 지금은 제 인생 자체가 앞으로 계속 만들어가야 할 한 편의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게다가 니키가 돌아오기만 하면 곧바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테고요. 이렇게 상담 치료도 받고 명상도 하고 매일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스스로 훨씬 나아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저도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팻. 선생님도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군요. 제 아내가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시간이 말해주겠죠. 클리프와 팻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팻은 니키에 대한 애정을 정말 열성적으로 드러냅니다. 오히려 그렇게 열성적으로 드러내니까 니키는 이제 팻하고는 만나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도 같이 들죠. 이 대화를 곰곰 따져보면 팻이 뭔가를 계속 회피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렇죠. 니키와 재결합을 하고 싶어 하지만 왜 지금 별거 상태인지 본인은 또
대답하지 않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 거고요. 대신 뭐 그런 얘기는 하죠. 뭐 살이 30kg나 쪘다고 그러면서 이 30kg 살이 찐 게 집안의 일보다 바깥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하니까 자신이 좀 잘못했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주면서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운동을 하나라는 것도 한번 유추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가 정말 저거였을까? 라는 것에 의심을 계속해서 하게 만드는 그런 뉘앙스의 또 얘기를 하기도 하죠. 네. 몇 달 전에 니키가 잠시 떨어져서 혼자 지내고 싶다라고 펫이 이야기를 했지만 네. 사실은 이게 기억의 왜곡이죠. 그렇죠. 네. 이 소설의 초반부를 좀 지나게 되면 펫이 시간 감각을 잃어버렸구나 네. 라는 생각을 독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몇 달 전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지금은 4년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본인이 그 마음속에서 갖고 있는 부분들이 안 좋은 기억들은 지워버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그 시간의 왜곡이 일어났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하나 참 이 펫을 보면서 이 펫이 지금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본인의 인생 자체 흘러가는 것들을 영화처럼 좀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영화처럼 해피엔딩이 됐으면 바란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현실과 영화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잖아요. 저는 근데 인생을 영화처럼 살고 싶어요. 아니 언젠가 세상은 네. 영화가 될 거라면서요. 네. 들레즈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라서요. 네. 허남 평론가님 어떠세요? 인생을 영화처럼 살고 싶진 않으세요? 저는 거기에 대한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가 있어요. 예전에 대학교 때 연애할 때인데요. 예. 뭔가 그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 어떤 영화인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영화를 보는데 남자가 난 너와 헤어지겠어. 너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라고 그렇게 이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네. 갑자기 다가와서 좀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당시에 더 관계를 확실히 하려고 설마 그걸 따라하셨나요? 따라한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정말 관계가 너무 안 좋게 된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네. 펫이라는 인물이 사실 그 정도 되면 좀 철이 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철이 들지 못했다는 것이 왜 이렇게 펫이 이런 좀 힘든 상황을 겪는 것일까라는 부분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철이 덜 들었네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렇게 우회해서 또 허위평론가님을 네. 디스하네요. 그러니까 제 삶을 영화처럼 만들고 싶다라고 네. 하는 건 좋은 영화예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여기 나오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네. 네. 그것이 근데 저는 꼭 해피엔딩을 염두에 둔 좋은 영화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순한 플롯보다는 보다 인생의 진실에 가깝게 접근해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제 안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지금 펫이 언급하는 영화 중에 로키가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게 로키의 배경이요. 필라델피아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이제 뉴저지도 중요하지만 필라델피아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를 배경으로 한 대표적인 영화가 로키이기 때문에 마치 이제 펫 같은 경우는 몸을 키우고 로키처럼 또 스포츠 연습을 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거기서 또 이 펫이라는 인물이 이게 또 영화의 인물에 너무 감정이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는 한번 또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또 영화 평론가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흥미롭네요. 너무 영화에 몰입해서는 안 된다. 네. 너무 극중에 그렇게 캐릭터에 취해서는 안 된다. 네. 그렇군요. 반성하게 되네요. 근데 펫이 이런 말을 해요. 니키가 돌아오기만 하면 곧바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테고요. 네. 근데 그 얘기도 또, 그러니까 해피엔딩을 바라곤 있지만 우리는 그 해피엔딩이 안 될 거라고도 좀 추측하고 그 해피엔딩을 위해선 다른 우회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여기서 좀 섬찟했던 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테니까요. 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미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또 무의식적으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말을 또 하는 건 아닐까라고도 생각은 해보겠네요. 또 니키가 돌아온다라고 해서 네. 해피엔딩이 되는 건 결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보통 어떤 연인과 헤어진 다음에 네.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물론 잘 될 수도 있지만
똑같은 이유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또 더 많다고 저는 알고 맞아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어떤 사람 한 사람과 평생을 산다는 거.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 이별이라는 것도 겪는데 지금 펫은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정말 이 한 사람에 올인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올인을 한다는 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저렇게 너무 한 사람에 올인하다 보면 자신의 인생이 굉장히 좀 피폐해질 수 있는 건데 라는 것도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죠. 지금 자신이 변화해가는 과정 자체를 긍정하는 건 좋은데 네. 저는 펫이 환상에 빠져서 그쵸. 후적되고 있다. 맞아요. 예, 그런 생각이 거듭 들더라고요. 네. 자, 펫은 늘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데 네. 그러다가 예전에 친했던 론이라는 친구와 만나게 됩니다. 네. 예, 이 론이가 우리 집에 한번 올래? 네. 지금 내 아내인 베로니카도 너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싶어 해. 네. 좀 와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로니에 대해서 이 펫은 조금 복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친했던 사람인데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한 번도 면회 온 적이 없고 대신 이제 편지만 보냈잖아요. 그것 때문에 면회도 안 오고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친한 친구이고 지금 병원에서 나와서는 좋게 또 친절하게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펫은 로니의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서 네. 그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또 거기에는 당연히 로니의 부인인 베로니카도 집에 있었는데요. 네.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베로니카의 언니죠. 네. 문제적 인물. 티파니. 티파니. 네. 갑자기 티파니. 네. 티파니에서 아침을? 여기서는 티파니와 함께 저녁을. 그러네요. 이 티파니는 베로니카의 언니인데, 안타깝게도 티파니의 남편이 몇 년 전에 이제 사고로 사망한 상태여서 맞아요. 티파니가 여전히 좀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그쵸. 사실이 또 언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펫도 그렇고 티파니도 그렇고 배우자를 잃은 사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것, 그 둘 사이에 이제 공통점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자, 저녁 식사 자리가 그렇게 또 원만하게 진행되진 않아요. 그렇죠. 서먹한 대화가 오가다가 티파니와 펫이 그 집을 함께 나오게 됩니다. 네. 이 두 사람의 이제 대화를 저희가 낭독을 할 텐데요. 언제나처럼 여성 캐릭터는 허위평론가님, 그래서 티파니 역할을 맡아주실 거고요. 네. 펫은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공기는 포근했지만 몸이 끈적거릴 정도로 덥지는 않았다. 우리는 말없이 한 블록을 걸었고 내가 먼저 집이 어디냐고 물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티파니는 앞만 쳐다보며 답했다. 나는 앞으로 네 블록만 가면 웹스터 시댁이라는 걸 깨달았다. 당신도 부모님 집에서 살죠? 네. 그럼 별로 신날 일도 없겠네. 주위가 깜깜해진 걸 보니 9시 30분 정도 된 것 같다. 두 팔을 꼰 상태로 꽤 높은 굽을 신은 상태에서도 티파니는 젠 걸음으로 움직였고 얼마 후 우린 티파니 부모님 댁 앞에 서 있었다. 마침내 티파니가 고개를 돌리고 나를 쳐다보기에 그저 잘 가라는 인사나 하려는 줄로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말이 돌아왔다. 대학교 이후로는 한 번도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잘 몰라요. 뭘 어떻게 해요? 아까부터 야릇한 눈빛으로 나 훑어보는 거 알고 있었어요. 괜히 뺄 생각하지 말아요, 펫. 난 뒤쪽 별채에 살아요. 부모님 집에서 완전히 떨어진 데죠. 부모님이 갑자기 들이닥칠 걱정 같은 건 안 해도 돼요. 저녁 식사 자리에 미식축구 유니폼 걸치고 온 건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먼저 불부터 끄고 시작한다면 당신이 지칠 때까지 우리 섹스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나는 너무 놀라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우리는 한참 동안 그대로 자리에 서 있었다. 싫으면 말고. 티파니는 이렇게 답하고는 곧바로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당황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이봐요. 오늘 저녁 식사는 정말 즐거웠어요. 당신이 정말 예쁜 건 사실이지만 난 유부남이에요. 나는 그 증거로 결혼 반지가 깨어진 손가락을 들어보였다. 나도 그래요. 티파니는 이렇게 대답하고 왼손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밀었다. 아직까지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티파니의 모습을 보자 갑자기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티파니가 나를 덥석 껴안고 내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울기 시작했고 신상 행크 베스킨 유니폼은 화장품 범벅이 되었다. 난 니키 말고 다른 사람이 내 몸에 닿는 것이 싫었고
내 동생이 힘들게 구해서 선물한 새 유니폼이 화장품 범벅이 되는 것은 원치 않았다. 그냥 유니폼도 아니고 선수 이름과 백넘버까지 한 땀 한 땀 새겨진 건데, 하지만 놀랍게도 나도 모르게 두 팔로 티파니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윤기 흐르는 검은 머리카락 위에 턱을 대고 티파니의 향수 냄새를 맡다 보니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순간 겁이 났다. 우리는 딱 달라붙어서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죠. 지금 티파니를 바래다주기 위해서 네. 그녀의 집 앞까지 펫이 갔는데 네, 갑자기 티파니가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당신이 아까부터 야릇한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고 있었다는 거 안다. 네, 나 지금 부모님 집 뒤쪽에 별채에 사니까 네. 우리 거기에 들어가서 관계를 맺어도 좋다라고 네. 말을 합니다. 근데 펫에게는 지금 니키밖에 없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봐요 라고 하면서 반지를 보여주죠. 네. 근데 저는 뭐 펫의 그 반응보다는 네. 그 티파니가 우리 관계를 맺어도 돼요 라고 한 다음에 지금 싫으면 말고 라고 네. 하면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잖아요. 그쵸. 예, 이 장면이 인상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티파니가 펫을 원해서 관계를 맺으려 했다기보다는 네. 그녀의 내면에 자리 잡은 상처가 이 성관계를 맺는 어떤 형태로 지금 발현됐다라는 그쵸. 짐작을 하게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티파니에게도 어떤 사연이 있는 건데 그 사연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연이 있다라는 것 정도 이제 유추하게 하고, 저는 이후 장면들이 굉장히 좀 상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로니의 저녁 식사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갔잖아요. 보통 이 초대를 받아가면 뭐 정장이라든지 좀 뭔가 이렇게 좀 격식을 갖춰 입고 가는데 지금 펫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에서 행크 베스켓이라고 그해 이제 처음 들어온 신인 선수거든요. 그 유니폼을 입고 간 거예요. 네. 근데 그 유니폼이라는 것도 엉뚱하긴 하지만 저는 그 행크 베스켓의 유니폼이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게 지금 펫도 행크 베스켓처럼 새로운 관계, 새로운 어떤 사회에서의 움직임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 티파니라는 인물이 오는데 거기 가슴에 묻고 울음을 흘리는데 거기에 그 눈물과 화장 자국이 그 유니폼에 덧칠하게 되잖아요. 아마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이, 이 매튜 킥도 지금 보면 위대한 개츠비도 그렇고 여러 문학 작품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그런 부분처럼 좀 그런 상징들을 이런 식으로 녹여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펫이 유니폼을 입고 로니의 저녁 식사 초대에 간 건 클리프 선생이 그렇게 하라고 네. 한 이유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클리프 선생님도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팬이잖아요. 그냥 팬도 아니고 이분도 좀 광팬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펫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아마 팬들이니까 뭐 식사 자리에 유니폼 입고 가면 뭐 어때? 이런 좀 공감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더 큰 이유는 펫이 그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네. 클리프 선생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옷을 입고 가는 게 펫에게 도움이 될 테니까 이런 권유를 한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펫이 참 마음에 들었던 게 티파니가 울음을 터뜨리니까 이렇게 가만히 그렇죠. 그녀를 안아주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도 함께 울음을 터뜨리는 그 모습. 거기에서 펫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은 사람이었구나 네. 싶었습니다. 회평론가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네요. 저는 이 장면에서 너무 웃긴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다 큰 사람들이 물론 이제 티파니가 울기 때문에 위로의 차원에서 안아줬는데 펫도 이제 같이 울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울음이 10분 이상 울었다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광경을 머릿속에 이렇게 떠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슬프기도 하지만 저 두 사람이 저렇게 뭐 이렇게 속된 말로 엉켜 붙어가지고 이렇게 아픔들을 서로 공유하는구나. 근데 그 광경이 따뜻하기도 하지만 길거리에서 이렇게 10분이나 이렇게 울고 있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 왜 저래? 왜 저런데? 라고 하면서 하는 그 풍경이 재밌게 다가오더라고요.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어쨌든 두 사람이 중요한 거니까요. 네. 저는 뭐 어른들도 충분히 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너무 안 울어서 문제라는 생각이 그렇다면서요? 듭니다. 예. 네.
자기의 감정을 극도로 억제하다 보니까 네네. 그게 부정적인 뭐 언행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차라리 그렇기보다는 네. 이렇게 함께 우는 거? 저는 좋죠. 권장할 만하다고 네. 생각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죠. 아, 그래요? 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 인생을 영화처럼 살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영화처럼 사는 허위평론가님의 인생을 제가 지나가면서 진짜 웃으면 안 비웃는 게 되겠네요. 나쁜 거 알죠? 비웃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재밌게 마음 따뜻하게 바라보는 거죠. 재밌다고 하시다니.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얼마나 진지한 과정이겠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주목해서 봤던 건 울고 있는 티파니를 혼자 놔두지 않고 그가 함께 울어줬다는 것 그 자체. 네. 그거야말로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쵸. 티파니가 섹스를 하자고 했을 때 난 유부남이에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거절하지만 그 인물 자체를 거절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증거처럼 이제 이 장면이 나오게 된 거죠. 티파니하고 팻이 이후에 종종 뭐 만남을 갖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는데 이 식사 장면이 참 코믹해요. 아, 그것도 진짜 웃기죠. 네. 네. 그 동네 가게에 가서 밥을 먹는데 네. 팻이 걱정을 합니다. 돈이 얼마가 필요하지? 그쵸. 그래서 어머니한테 $40를 받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그 정도면 꽤 괜찮은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팻이 너무 메뉴판에 그 가격이 얼마인지를 신경 쓰다 보니까 네. 제대로 된 식사를 시키지 않고 네. 시리얼을 시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런 거잖아요. 우리 갔는데 내가 너 밥 사줄게. 같이 가서 식당에 가서 먹자라고 해서 중국집을 갔는데 상대방은 여기 왔으니까 요리 정도는 하나 시키겠지 이러는데 저는 짜장면? 짜장면도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더 싼 거.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 음식을 공깃밥? 시켰으면 거기에 전 공깃밥 하나만 추가해 주세요. 호빵 하나 거죠. 주세요. 예, 이런 것처럼. 그러면서 또 펫은 팁 줄 것까지도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티파니 입장에서는 그럼 저는 뭐 차 한 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종업원은 와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맞아요. 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티파니가 어떤 걸 시켰는지 팻은 듣지도 못해요. 근데 그 이후 상황들도 굉장히 재밌죠. 그러고 나서 굉장히 뻘쭘해진 상황에서도 팻이 조깅을 하면 티파니가 그 뒤에 계속 졸졸 따라붙어가지고 팻을 따라가요. 근데 왜 따라오는지를 모르죠. 그리고 팻은 그게 싫어서 떨쳐내려고 막 속도내서 달리면 또 티파니도 막 다다다다다 하고 같이 쫓아오죠. 무려 16km나 달립니다. 그걸 보면 네. 야 티파니의 체력도 진짜 좋다. 저는 아마 지금 한 40m만 달려도 막 토하고 싶을 것 같아가지고 막 고개 숙이고 못 뛸 것 같은데 무려 16km. 체력들이 참 좋은 거죠. 이게 영화 장면에도 네. 잘 묘사가 돼 있죠. 재밌어요. 네. 앞에서는 브래들리 쿠퍼, 네.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쓰고 뛰고 있고, 네. 뒤에서는 제니퍼 로렌스가 막 네. 쫓아오는 그 장면. 그쵸. 저는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극 중에서 팻이 드디어 제니퍼 로렌스를 제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옆골목에서 훅 나타나면 네. 그 팻의 표정도 너무 재밌어요. 어디서 저런 여자애가 다 있지? 이러면서. 티파니가 왜 팻에게 이렇게 접근하는지 네. 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네. 우선 들려드리고 싶은 건 로니가 티파니에 대해서 팻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로니가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두 사람을 함께 초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준 거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도 되는 거겠죠. 116쪽부터 118쪽까지 낭독하고요. 로니는 허위평론가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티파니는 조금 남달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팻? 알 것도 같아. 티파니가 보통 여자들과는 조금 다른 구석이 있다는 의미인 것 같다. 하지만 나로서는 배우자와 떨어져 혼자 남았을 때 기분이 어떤 건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로니는 그런 심정까지 가늠하지 못할 터이다. 그래서 되물었다. 어떻게 남다르다는 거야? 나랑 비슷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요즘 티파니가 심리치료를 받는데. 나도 받잖아. 알아. 그런데 상담 치료를 받으면 남다른 건가?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난 너한테 도움을 주려는 거야. 로니가 내 쪽으로 걸어오는 동안 나는 잔디만 쳐다보고 있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티파니에 대해서 멋대로 떠들어대는 로니의 말은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로니는 내 유일한 친구였다. 티파니랑 같이 저녁 식사했다는 얘기 들었어. 정말 잘된 일이야. 두 사람 다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줄 친구가 필요할 테니까. 로니가 우리 둘을 싸잡아서 빈자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다니 듣기가 무척 거북했다. 마치 내가 영원히 니키와 헤어지기라도 한 것 같잖아. 하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로니의 얘기를 계속 들었다. 잘 들어. 티파니가 왜 직장에서 잘렸는지 알려줄 테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 너희 두 사람이 앞으로도 저녁 식사를 하게 될 수도 있잖아. 꼭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하면 로니는 본인 판단에 비추어서 티파니가 직장에서 해고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지만 누가 들어도 로니의 선입견이 더해진 것이었다. 티파니의 생각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팀버스 선생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 진실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었다. 로니는 티파니의 직장 동료들이 보고서에 그녀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직장 상사가 티파니의 부모님에게 뭐라고 했는지, 티파니의 심리치료사가 베로니카에게 뭐라고 했는지 시시콜콜 설명했다. 베로니카는 티파니의 유일한 지원군으로 심리치료사와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 내용에 대해 의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로니는 티파니의 생각이 어떤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티파니가 느끼고 있을 끔찍한 기분, 상반된 충동, 욕망, 절망감,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로니 부부와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딸 에밀리가 있고 자기 집이 있고 수입도 짭짤한 어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겠지.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로니가 이런 모든 이야기를 아주 다정한 태도로 해주었다는 것이다. 마치 나를 티파니의 마수에서 구해주려는 것처럼, 나보다 그녀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내가 지난 몇 달을 정신병원에서 지낸 적이 없는 것처럼. 자, 로니는 티파니와 팻이 좀 만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에게 티파니의 속사정을 알려주려고 지금 팻을 만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티파니가 왜 직장을 그만둬야 했는지 그 이야기를 알려주는데요. 뭐 여기에는 자세히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죠. 독자들은 짐작할 수 있죠. 맞아요. 티파니가 팻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른 남성들에게도 우리 관계 맺지 않을래요? 라는 제안을 했고 그로 인해서 평판이 나빠지게 됐고 그쵸. 예, 티파니가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이죠. 근데 이제 팻의 입장에서는 굳이 뭐 이렇게까지 나한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또 속으로 좀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같은 부류라고 본다는 것도 팻의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팻은 계속해서 니키와 나는 헤어진 게 아니라 이제 별거중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팻이 보기에 티파니는 남편과 사별을 했으니까 본인과는 좀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로니 이 녀석 왜 이러지라고 하지만 뭐 그걸 또 그냥 친한 친구니까요. 굳이 이렇게 드러내서 표현은 하진 않고 계속 얘기만 들었던 거죠. 저는 이 장면의 핵심이 바로 이 팻에 이런 독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하지만 로니는 티파니의 생각이 어떤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그렇죠. 저는 이거야말로 팻이 갖고 있는 특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둔감한 남자처럼 보이는 이 팻이 실은 얼마나 섬세한 그 자의식을 갖고 있는지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라고도 보여요. 근데 저도 이제 팻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다, 예민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빠지기 힘든 어떤 상황을 더 깊이 가져가면서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민한 촉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뭐 우리가 이제 이 문학 작품을 이 사람 되게 이상하게 읽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대입해서 이상하게 읽는 거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하는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를 주네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티파니는 따옴표 치고 이른바 해픈 여자로 비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왜 저 여자 아무하고나 지금 자려고 하는 거지? 그쵸. 라고 말이죠. 그게 영화에도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 동네에 남자들이 다 티파니에게 저 여자 그렇게 다른 남자하고 자고 다닌다며 나도 그럴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팻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아니 티파니가 지금 어떤 생각인지
마음속으로 뭘 느끼고 있는지 당신들은 알아? 그렇죠.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잘못인데 타인이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말을 할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취하고 싶은 어떤 욕망에 대해서만 쉽게 그걸 취하려고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펫은 아마 자신도 그런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보통 여기 책에서 보면 펫이라는 인물의 성정 자체가 굉장히 좀 따뜻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자 사이에 이렇게 아버지가 말을 안 걸어주면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그래 그럼 나도 말 안 해. 등 돌리고 말지라고 하는데 네. 계속 그 아버지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아버지가 말 한마디라도 좀 걸어줬으면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물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거죠. 저희가 소설을 다루는 팟캐스트인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소설, 그러니까 문학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보이는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건 그냥 A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에요. 저건 A가 아니라 A-일 수도 있고 그렇죠. B일 수도 있고 아니에요. Z일 수도 있어요. 말하는 게 저는 문학의 어떤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 펫은 그런 문학적 역할을 자기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아마 이제 또 매튜 킥이 이 펫과 티파니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 자신이 문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이렇게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이런 로니의 말을 들은 펫이요.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어떤 행동을 취하죠? 바로 티파니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티파니와 얘기하고 싶다는 이제 어떤 의도를 드러내죠. 네. 티파니의 별채로 바로 간 건 아니고요. 네. 이 웹스터 집, 그러니까 티파니 부모님 집의 맞아요. 초인종을 먼저 누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보고 깜짝 놀라서 엄마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 뒤에서 아버지 같은 경우 엄청나게 경계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사례들이 몇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남자들이 찾아온 건데 근데 이 펫하고는 다른 의도였겠죠. 웹스터 부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우리 딸은 왜 만나러 온 거죠? 그러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펫이 축구공을 들고 있었거든요. 같이 이제 공놀이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저녁 바람도 선선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서 뭐 잠시 바람 쐬고 싶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건데 네. 공놀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넘기기 이전에 생각을 해보면 상대방이 없으면 공놀이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고 가는 어떤 그 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또 공놀이에서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웹스터 부인이 계속 의심을 하니까 지금 왼손에 낀 그 반지를 맞아요. 보여주면서 아니 저 유부남이에요. 맞아요. 그냥 티파니하고는 친구가 되려는 것 뿐입니다. 라고 그쵸. 강조를 합니다. 이런 펫의 말에 웹스터 부인이 놀랍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남자들이 없었는데 우리 딸에게 진짜 친구가 되려는 그런 사람이 와주다니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뒤에 별채 있으니까 가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티파니와 이 펫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 장면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나는 별채로 가서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나는 3번 더 노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공원 중간쯤 도착했을 때 뒤쪽에서 휙휙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티파니가 쟁걸음으로 내 뒤를 쫓아오고 있었다. 핑크색 운동복을 입고 휙휙 소리를 내는 걸 보니 티파니가 분명하다. 1.5m쯤으로 거리가 가까이 오자 나는 최대한 천천히 티파니를 향해서 공을 던졌다. 하지만 티파니는 한쪽으로 비켜섰고 공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 왜 찾아온 거죠? 공놀이 할래요? 난 미식축구 싫어해요. 그때 했던 말 기억 안 나요? 왜 내가 달리기 할 때마다 따라다니죠? 솔직하게요? 네. 당신을 스카우트 하려고요. 뭐래요? 당신을 스카우트 하고 싶다고요. 네?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려고요. 그거 알아서 뭐하게요? 체력도 그렇지만 그쪽의 근면함과 인내심, 정신적 긴장감을 다스리는 태도, 불확실한 주변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도 함께요. 그리고 대체 이유가 뭐죠? 아직은 말 못해요. 왜요? 아직 스카우트 할지 말지 결정 못했거든요. 근데 펫을 스카우트 하려는 건 매해 이 우울증 탈출 댄스 경연대회라는 게 열리는데 네. 여기에서 우승을 하고 싶으니까 네. 듀엣으로 출전을 해야 된다. 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네. 펫을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혼자 나가면 우승을 할 수가 없죠. 둘이 나가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티파니가 보기에
펫은 어느 정도 사람도 된 것 같고 둘이 나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신적 긴장감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춤을 춘다는 건 좀 긴장이 되는 거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티파니가 보기에 펫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네 나랑 춤 한번 춰보지 않겠나? 하는 식의 제안을 이제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티파니가 이 나중에 이 제안을 할 때 네. 조건을 하나 내걸어요. 아. 그러니까 당신이 내 제안에 응해준다면 네. 나도 당신에게 뭔가를 해주겠다라고 맞아요. 말이죠. 그건 펫의 이 부인이죠. 네. 니키와 관련된 일입니다. 아, 그러니까 니키와의 메신저 역할을 티파니가 해주겠다라는 네. 그런 조건을 내거는데요. 뭐 펫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뭐 지금 법적으로도 서로 접근을 못하는 상황에서 중간에서 이렇게 티파니가 메신저 역할을 해주면 그 법을 깨지 않고도 어떻게든 연락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펫은 그렇다면 춤을 춰본 적은 없지만 춤을 열심히 춰서 꼭 니키와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네. 티파니가 펫에게 이 제안을 편지로 하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아, 맞아요. 근데 그 편지 내용 중 일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네. 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만일 당신이 내 파트너가 되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은 1. 연습 기간 동안 이글스 축구 경기 관람 금지, 경기 중계방송 시청 금지, 누구와도 이글스 축구 경기에 대한 토론 금지, 스포츠 기사 읽기 금지, 당신이 좋아하는 배스켓 셔츠도 입지 말아야 할지 모름. 2. 매일 오후 2시까지 웨이트 트레이닝을 끝낼 것. 주중에는 함께 5마일을 달린 다음 오후 4시 15분부터 11시까지 연습. 주말에는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연습할 예정. 예외 없음. 3. 당신 친구나 친척 15명 이상이 대회장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실 명심할 것. 심사위원들이 박수 소리에 좌우되는 경향이 종종 있기 때문임. 4. 내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어떤 질문도 하지 말고 실시할 것. 5. 내가 경연대회에서 우승한다는 것을 확신할 것. 어떠세요? 허위평론가님의 목소리 톤이 꼭 티파니 같아서 저를 압박해 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그 펫의 입장에서는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게 자기가 좋아하는 그렇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죠.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 특히 미식축구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 관계를 좋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관계를 또 깨라고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참 펫으로서는 난감한데 그래도 펫은 일편단심 니키를 만난다는 생각밖에 그럼요.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펫이 가진 모든 것과 니키 사이에 저울질을 한다면 네. 니키 쪽의 무게가 훨씬 무거운 거예요. 니키 쪽으로 쭉 내려가죠. 쭉이 기네요. 네. 자, 이후에 펫과 티파니가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는 여러분께서 직접 독서나 영화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고 해서 이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을 뭐 소설로 읽을 필요가 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전체적인 이야기는 좀 큰 맥락에서는 비슷하지만 디테일한 부분들이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비교하면서 읽는 재미도 있으니까요.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소설책을 읽어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허나운 평론가님의 한 줄 평을 들어야 되겠죠? 예, 제 한 줄 평은요. 사회라는 구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한 줄기 햇살이다. 네, 멋있죠. 조금 보충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회를 살아가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뭐 수월할 수 있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험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구름 안을 걷는 것처럼 시야도 그렇고 마음도 좀 흐려져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가까이 있는 우리가 서로의 어떤 햇살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평을 해봤습니다. 네. 허위평론가님의 평은 듣지 말고 빨리 끝내죠.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농담이고요. 네, 들어봐야죠. 제가 준비한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마이너스의 덧셈이 아닌 마이너스의 곱셈 법칙으로. 설명이 필요하죠. 네. 네. 마이너스 숫자들을 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컨대 네. 마이너스 10 더하기 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10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저의 지금 산수 실력을 못 믿으셔서 내는 문제인가요? 플러스로 변환되죠?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네. 제가 이런 한 줄 평을 떠올리게 된 건 2017년에 나온 영화였죠. 네. 야마시타 노부히로 감독의 오버 더 펜스입니다. 아,
일본의 대표적인 배우들이 다 출연하죠. 네, 오다기리조와 아오이 유가 네, 주연으로 맞아요. 나왔는데요. 허나운 평론가님 이 영화에 한 줄 네. 평도 남기셨잖아요. 아, 맞아요. 되게 멋지게 남겼던 기억이 나네요. 타석에 들어서 휘두르다 보면 날릴 거야. 네. 인생의 홈런. 네. 멋있죠? 멋있네요. 네. 제가 이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과 네. 이 영화를 연관시킨 건 이 두 작품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요. 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망가진 사람하고는 연애하면 안 돼. 라고 말이죠. 네네네. 왜냐하면 마이너스 에너지로 가득 찬 사람을 만나면 네. 너도 우울해져. 그러니까 그건 제대로 된 연애가 아니야. 네. 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마이너스 100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과 플러스 10을 가진 제가 만나면 마이너스 90이 되고 말 테니까. 그쵸. 예. 근데 제가 의문이 들었던 건 이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망가진 사람이 나라면 누가 나를 사랑해주지? 라고 말이죠.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건 우리가 이런 덧셈의 공식이 아니라 곱셈의 공식으로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네네. 거였어요. 마이너스 100의 에너지와 마이너스 100의 에너지를 가진 두 사람이 만나서 마이너스 200으로 변화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곱셈 공식의 변환으로 인해서 단숨에 플러스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그 지점을 저는 이 오버 더 펜스와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이너스의 덧셈이 아닌 마이너스의 곱셈 법칙으로 라는 한 줄 평을 달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석에 들어선다는 건 그런 만남의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야 되고 그렇게 지속하다 보면 날릴 거야 홈런. 사실은 홈런이라기보단 거기서 이제 맺어지는 어떤 결실이 있겠다는 생각으로 한 줄 평을 남겼던 게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제 얘기를 하다가 왜 본인 얘기를 좀 남의 과실을 뺏어 먹어야죠. 허위평론가님은 맨날 맛있는 과일 먹고 저도 좀 먹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제 얘기를 마무리해 주신 줄 알았는데 네. 본인 얘기를 슬쩍 가지고 가셨어요. 각자 도생이죠. 그렇군요. 네. 저하고는 자꾸 마이너스 에너지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에 대한 감상평도 또 저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사실 이렇게 청취자분들, 독자분들이야말로 한 줄기 햇살 같은 존재들이신 거잖아요. 네. 예, 허위 허나몽의 구름 속에서 빛나는 한 줄기 햇살이 되어주세요. 네. 저는 허남 평론가님의 네. 한 줄 평보다 이런 그 청취자분들을 드높이는 이 네. 수사법 있잖아요. 네. 그게 진짜 훌륭한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허위 평론가님은 펫 같은 마음이시네요. 저를 또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고 예,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 보니까 허위 평론가님의 가슴에 제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리고 싶네요. 저희는 172회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동안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또 재밌는 책,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